아파트 규제 오피스텔 거래가 활발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의 2배가 넘은 것으로 조사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비트코인 가격이 6,300만 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4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1계좌씩 보유한 셈입니다. 시가 4천억 원대 강남 빌딩에 재심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해당 등기관이 자신은 이 등기 서류를 모른다고 예상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의 2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건수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하우스는 오늘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대비 10%, 오피스텔은 22.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상승세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매량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상가정보연구소는 올해 1, 2월 전국 9억 원 이상 오피스텔 매매량은 1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8%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은 장 초반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개인이 1조 원 넘게 대량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이날 하루에만 3,399억 원어치의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하며 따따상도 가능할 것이란 예상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대와는 다르게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며 14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이 6,30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6,378만 4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국제결제은행이 디지털 뱅킹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암호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며 달러화보단 기본적으로 금의 대체제인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월 의장은 연준이 디지털 통화의 발행 및 개발에 나서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며 주식 거래 활동 수가 처음으로 4천 개를 돌파했습니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란 10만 원 이상이 들어있고 또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한 적이 있는 증권 계좌를 말합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주식 활동 계좌는 총 4,006만 7,529개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4천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수는 5,182만 명으로 이 가운데 20세 이상이 4,312만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성인 한 명당 한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3월 6일 3천만 개를 넘어선 이후 약 1년 만에 1,000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시가 4천억 원대 강남 고가 빌딩의 재심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선 지난 보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해당 등기를 수리한 등기관이 자신은 이 등기 서류를 모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4천억 원대 강남 빌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익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 기각됐던 빌딩 소유권 이전 신청은 2014년 최초로 받아들여집니다. 각하 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문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수리시킨 겁니다. 이미 의무 행정 절차인 관할구청에 검인이 빠져 있고 등기가 공무원 근무 시간이 아닌 오후 6시 이후에 수리된 점이 밝혀져 공문서 위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게다가 수리된 등기에 찍힌 명판과 도장이 등기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다르다는 인체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해 등기 자체가 수상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인 시선 RGI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를 수리한 담당 등기관이 이 등기 서류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됩니다. 담당 등기관은 시선 RGI와의 대화에서 이 도장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모른다며 등기 수리 과정에서 찍힌 도장이 기존 것과 다르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또 이 등기 서류 자체를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열린 초고가 빌딩 소유권 재심은 다음 달 14일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 갖가지 수상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등기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등기국 역시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올해는 건설사들이 대형 정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는 모습입니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공사비 5천억 원 이상의 큰 사업들이 부산 또 창원 등 전국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인데요. 상반기에 정비업계가 주목하는 시장은 어딜까요? 지혜진 기자입니다. 공사비 8천억 원, 사업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부산 금정구 서금사 촉진 5구역. 부산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이 구역에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 4곳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두 시공 능력 순위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입니다. 올해는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 사업지에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의 사업지들이 재개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에 눈을 돌리자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 사업 먹거리를 찾아 지방까지 진출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 공사비 5천억 원 이상의 사업지들은 대부분 부산, 창원 등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기존 주택 브랜드가 아닌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부산 대연 4구역 재건축 사업지에 프루지오가 아닌 서밋 브랜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명을 바꾸고 처음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나선 DLENC도 부산 우동 1구역 재건축 사업에 아크로를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상반기 대여로 꼽히는 지역으로 창원, 전주 등이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5천억 원 규모의 신월 1구역 재건축 사업이, 전주에서는 6천억 원 규모의 하가구역 재개발 사업이 예정됐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NTT 도코모에 5G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NTT 도코모에 이동통신 장비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NTT 도코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8,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일본 2위 통신 사업자 KDDI에 이어 NTT 도코모도 5G 고객사로 확보하며 일본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NTT 도코모에 5G 상용망 구축에 필요한 기지국을 공급하며 신속한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입자 2억 명을 확보한 넷플릭스가 전 세계 콘텐츠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KT가 K 콘텐츠 자존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플랫폼 중심이던 미디어 사업 구조를 콘텐츠로 확장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KT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안방을 점령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맞서 국내 제작사와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 K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KT는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설립한 스튜디오 진위를 통해 2023년 말까지 원천 지식재산권 1,000개, 드라마 100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당 최대 500억 원에 달하는 가감한 투자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1,300만 유료 방송 가입자를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미디어 시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콘텐츠가 흥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선별 제작해 성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KT는 OTT는 물론 음원 서비스까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 생산 후 유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TV, 스카이라이프, 국내 판권 유통을 하고 있는 KTH, 시전도 있습니다. 모바일 OTT죠. 이렇기 때문에 컨텐츠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리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KT는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후 기존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계는 허물어지는 추세입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콘텐츠 시장에만 5,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티빙 등 국내 OTT들까지 흥행 콘텐츠와 IP 확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국내 유료 방송 시장 1위 KT가 미디어 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은다입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일탈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습니다.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업계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계 분위기 어떻고요?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점들이 필요할지 안중호 도시공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이 83만 가구 공급 대책이 지금 이사 대책에서 나왔어요. 네. 이 대책이 역세권 공공임대가 포함이 돼 있는데 조금 생소한 개념이기도 해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역세권 공공임대 사업은 예. 10년 전부터 오세훈 시장 시절 때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고요.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예. 지금 한시적으로 내년 12월까지 350m로 확장을 해놨고요. 역세권을 조금 네. 늘려준다는 건가요? 네, 역세권을 250m까지 바운더리에서 이제 350m까지 확장을 해주는 게 예. 한시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네. 1차 역세권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을 분양주택으로 가져가고 반은 공공임대로 서울시에서 이제 매입하는 겁니다.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체계를 한번 보시면 예. 2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200부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430까지 허용 용적률을 주고 기부 체납하는 비율에 따라서 500까지 허용해 줄 두배 이상을 상한 주겠다는 용적, 거네요. 예, 상한 용적률을 가져가면 이제 예. 430에서 늘어난 용적률이 230이기 때문에 115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어. 115% 공공임대, 115%는 분양. 예. 그래서 80% 정도 시세로 사회 초년층이나 대학생, 그다음에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주고 그 이득이 남은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한 뒤에 그것을 뭐 신혼부부나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공급 사례가 있는지 실제 입주한 곳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뭐 제가 진행한 현장 중에 개화산 역세권이 있는데 개화산. 2015년에 구역 지정이 됐는데요. 예. 작년에 입주가 끝났습니다. 한 5년 걸린 건가요? 5년 정도 입주까지. 그러니까 입주까지? 건설하는 3년을 빼면 예. 2년 만에 다 끝난 거거든요. 어.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거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10년에서 20년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언제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들한테 줬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외에도 천왕리 역세권 같은 경우 2종 7층에서 준주거까지 상향했고요. 최고층수 26층으로 맞췄어요? 예. 그리고 신의문 역세권이 이제 가장 최근인데 예. 작년 말에 이제 구역 지정 받았는데 예. 한 99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만 보시면은 예. 면적 대비 용적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임대도 보시면 426세대가 임대로 나갑니다. 990세대 중에. 90세대. 그래서 역세권 공공임대 사업은 임대를 그만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초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사회초년생들에 대해서 편의성을 많이 제공하고 임대료는 낮춘다. 네.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온 지 지금 한 달 반이 좀 있으면 2달이네요. 3월도 다 갔으니까요. 네. 분위기가 그 LH 사태 때문에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문정부 들어서 25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이나 방안이 그렇죠.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발표를 나온 한 거죠. 거랑 똑같습니다. 예.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나올 때마다 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그렇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신뢰를 잃었죠. 그리고 공공이 한다고 하고 발표는 했는데 세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이
역세권 공공으로 주도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부 거래 매물이 없어져요.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습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게 사는 사람도 없지만 파는 사람도 없다는 네. 건가요? 사는 사람은 무지하게 대기를 하고요. 싸게? 파는 사람은 예. 아예 없어진 겁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매물 품귀 너무 현상에 비싸긴 해요. 예, 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공공임대라는 것 자체가 말 네. 그대로 네. 그 뭐 싸게 지어가지고 사회초년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아니면은 신혼부부한테 주겠다는 거 취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까? 대책은 마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얼만큼을 주고 어떤 지역에 어떤 혜택을 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보니까 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예. 매물 절벽에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LH 땅 투기 때문에 LH에 대한 그 신뢰가 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을 하겠다고 한 현장도 예. 철회를 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공공이 한다 그러면 더 준다. 이것도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굉장히 지금 난공불락인 상태입니다. 지하철역이 지금 부동산 370개란 말이에요. 정책이.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뭐예요? 이 지하철역이 370 얘기가? 개소인데 네, 정도, 예. 거기에서 영만. 승강장 경계로 전부 350m를 따지다 보면 서울에서 역세권 아닌 데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 서울의 한 개 역 사이 평균 거리가 예. 거의 1km 남짓입니다. 그러면 승강장을 빼고 승강장 경계로부터 재기 때문에 역과 역 사이는 다 충족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가 다 난개발됐을 때 문제점 역시 좀 모니터링을 하고 대책을 좀 강구해야 교집합에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것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이게 부분은 대책도 생각을 없이 못 해봤네요. 그 발표부터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정책으로 취지는 좋았는데 네. 여러 가지 좀 보완점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업지나 내용들이 아직까지 안 나온 것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 이 부분도 문제로 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지금 LH라는 글자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네. LH 사태 이후에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라는 의구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나오면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고요. 지금 3기 신도시 한다고 했는데 3기 신도시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LH를 믿고 우리가 과연 3기 신도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만 남고요. 굉장히 정책의 혼선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공급 방향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만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LH가 화나는 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정부의 공급 방향이 나왔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네. 그 주택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의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걸리고 예.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간다고 해도 10년, 뭐 많게는 15년, 20년도 갑니다. 네. 정말 길게 봐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단시간에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홍콩의 사례를 보시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외곽 중심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직접 만듭니다. 만들어서 정부가 운영을 해요. 예.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예. 거주할 수 있게 집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예. 다소 서울 시내에서 멀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도시 하면 전부 분양하고 조금만 임대를 합니다. 지금 신도시를 할 것이 아니고 신도시에 임대 아파트를 전량 공급한다면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래서 한 10% 정도를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청년들이 계속 들어왔다가 일정 소득이 되면 다시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집 걱정 안 하는 나라. 그렇게 되면 출산율도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뭐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빵식으로 나오는 이런 규제라든지 또 대책 이런 것들은 너무 급조해서 말 그대로 제대로 진행될지가 항상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핀셋 규제가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핀셋 규제가 는 다른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이런 대책들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큰 대책들이 한 번에 나와주면서 시장을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한 가지 오늘 좀 짧게 한 1, 2분 정도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네. 거예요. 이제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이제 단일화된 야권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인데 이게 오세훈 후보는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규제를 일단은 많이 해소를 시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 서울 수도권 집값은? 수도권 집값은 지금 당분간 보합세라든지 약간의 상승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예. 그 전까지 못했던 자기가 원했던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그 다음에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큰 그림의 그 대규모 단지들을 기본계획 공급, 단지를 예. 공급을 할 거고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라든지 용산 개발이 계속 미루어졌던 여의도 이런 데 개발이 활기를 띠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분간 그 개발 지역에 있는 데들은 좀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예. 어디까지나 근데 이것은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전제인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모시고 네. 집값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학 박사이십니다. 안중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배당 시즌을 앞두고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배당만 낮아도 주식 투자가 은행 이자보다 낮다는 건데요. 기업들도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배당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저금리 시대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코스피 주식 배당 수익률은 1.43%, 1년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0.13%포인트 높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배당주에 쏠리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시총상위 200위 상장사의 배당금은 40조 원에 육박하며 2019년도 대비 43.9%나 올랐습니다. 이는 배당금 사상 최대 금액으로 동학개미들이 대거 주식 투자에 나서자 기업들도 앞다퉈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특별 배당을 결정하며 전년 대비 10조 원이 넘는 배당금을 늘렸고 시젠 역시 기존 주당 100원이었던 배당금을 1,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 기업은행, 웅진싱크빅, 대신증권 등이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배당주 투자의 경우 소형주보다는 주가 흐름이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칫 배당 수익률에 치우쳐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에 투자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결권 대신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우선주 혹은 여러 배당주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배당주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배당주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핏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이핏을 공개하며 초고속 충전 인프라 20기 구축을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순 전국 1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개소하며 도심 내 주요 거점에도 충전소 8곳을 순차적으로 선보입니다. 이 충전소에서는 기존 시간보다 최대 50% 줄어든 18분 안에 80%가 충전됩니다. 또 별도 조작 없이 인증과 충전,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플러그앤 차지 기능으로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시중은행들을 불러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급증 관리에 신경 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이 가계대출 점검을 위해 개별 은행을 부른 것은 지난 1월 화상회의로 급증세를 보이는 신용대출 점검회의를 연 이후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올 들어 각 시중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 현황을 일별로 제출받고 월 단위로 회의를 열어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올 들어 신용대출은 관리 범위에 머무르며 증가세가 진정된 모습인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장애인 일자리 확산과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 확산에 나섭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 오전 서울대 치과병원점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스타벅스는 장애인 바리스타를 지속 고용하고 매장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치과 수술을 위해 지원합니다. 식이 진행된 서울대 치과병원점은 장애인 고용 증진 및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를 담은 점포로 직원들 장애인 근로자이며 장애인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장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현재 전체 직원 중 4%인 710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이 중 50명은 중간 관리자 직급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